예, 잘 들리시죠? 오늘 좀 마지막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9장. 유권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투표하는가, The Price of Political Opposition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어서 이제 두 개의 이슈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차베스 정권에서의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치 보복에 대한 가격, 대가는 얼마만큼이나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예,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이제 그 폭력 선거에 대한 그 폭력 선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캠페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제로 폭력이라든가 유권자들이 느끼는 어떤 강제성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선 첫 번째로 뭐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보려고 하는 political opposition에 대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정치적인 제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998년에 우고 차베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이제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 있었던 상황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을 어떤 모토로 우고 차베스가 집권을 하게 돼요. 차베스가 원했던 것은 뭐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집권 기간을 이제 크게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요거 여러분 필요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1기, 2기, 3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는 이제 집권 초반 개혁 시기고요. 2기는 이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개혁에 따른 이제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3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자신에게 저항했던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전방위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레디컬 리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입법부랑 사법부는 사실 이제 야당이 그러니까 차베스에 이제 대응하는 차베스 소속 정당이 아니고 대응하는 정당들의 이제 정치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헌을 해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도 다시 구성을 하고 대법원도 다시 구성을 이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국민투표가 시행이 된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헌에 따라서 대통령도 다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차베스는 어렵지 않게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일이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시행했던 것이 이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잘 됐고 원하는 대로 이제 차베스가 원하는 대로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았고, 국회 165석 가운데 이제 3분의 2가 넘는, 그쵸? 예. 3분의 2가 넘는 3분의 2가 안 되나요? 3분의 2에 가까운 104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법원은 장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한 절반 정도만 자기 사람 임명하는데 친여 세력, 친여권 세력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국회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공공부문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국유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이죠, 금융부문. 그다음에 관광산업도 베네수엘라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연자원, 전력,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회사까지 산유국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한 그 수입도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셜리즘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을 했고요. 뭐 밑에 한 가지 예로는 국영기업이었던 이제 석유 회사까지도 이렇게 건드려서 상당한 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협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노조에서도 강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2002년 초반부터 반차베스 세력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이어갔는데 이 사진은 사실 2002년 4월 사진은 아니고요. 이건 이듬해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이러한 시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고요. 한 예로 이제 2002년 4월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수도에 집결한 인구가 대통령궁이죠. 대통령궁. 집결한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사진 추가한 거고요. 당시 이제 이 스토리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라플로레스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궁 우리로 하면 이제 청와대겠죠. 대통령궁으로 이제 행진하다가 이렇게 시위대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시위를 막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뭐 경찰이든 군인이든 여기 이제 방위군인데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시위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개혁에 따른 갈등들과 불만들이 폭발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군부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실 이제 차베스가 대통령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뭐 보시면 까르모나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이게 다 3일 동안 이루어진 3일 천하 일입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회도 해산하고 대법원도 해산하고 이제 차베스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추진했던 다양한 개혁들을 이제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당히 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이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군부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친차베스 세력이 이렇게 결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반 갈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차베스 세력이 군부 내에서도 결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대통령궁을 이제 쿠데타 세력이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베스는 차베스는 이제 감금이 되는데요. 이제 군대 내부에서 친차베스 세력이 다시 이제 대통령 궁을 탈환을 하고 미라플로레스를 탈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차베스는 이제 공수부대 대원들과 함께 14일이니까 뭐 한 3일 천하죠. 3일 만에 다시 이제 대통령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일련의 유혈 사태, 유혈 진압, 그렇죠? 시위대 유혈 진압, 그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했고, 뭐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의 배신이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친차베스 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차베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뭐 차베스가 원하는 게 뭐 맞다, 옳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쿠데타 세력을 징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쿠데타 이후에 이제 경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베스의 지지율은 한 30에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면은 거의 뭐 바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좋아하는 이제 골수 지지자들 이외에는 사실상 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고. 반차베스 세력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게 되냐면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부터 국민 소환 제도를 사실 이제 개헌을 통해서 차베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의 절반이 넘어서게 되면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투표를 해서 만약에 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두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리콜 보팅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차베스 세력이 이제 차베스가 물러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2002년 말부터 이런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서명을 받게 되면 국민 소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 와중에 그 쿠데타가 한번 실패한 쿠데타지만 한번 일어났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 크게 이제 훼손이 되면서 차베스는 상당히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자신을 뭐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는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제 빈곤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상당히 많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차베스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서명 운동이 진행되던 중에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 신상이죠. 신상을 자신의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루이 타스콘이라는 사람이 청원 첫 번째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제 인적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차베스 세력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서명 운동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제 차베스가 방송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Whoever signs against Chavez, their name will be there, registered for history, because they will have to put down their first name, their signature, their identity card number, their fingerprint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사실 어떤 메시지냐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너에 대한 모든 걸 내가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페티션에 서명했던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하튼 이 시기에 사실 중요했던 것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정책들을 시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서명을 철회하면 이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서 자신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복을 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보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뭐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이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04년 8월 15일에 투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권자들 몇 퍼센트의 서명을 받아서 소환제도죠. 재심을 묻는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투표 결과 차베스가 59%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을 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그 소환 투표가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차베스 세력이 사실상 뭐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 하면 도지사겠죠, 그렇죠? 광역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일 텐데요. 거버너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제 친정부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23개 지역에서 21개를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165개 의석을 모두 다 차베스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100%.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이 그 좋은 정책들을 시행했던 것 같고 차베스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로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을까?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의구심도 갖게 되죠. 여하튼 뭐 사실상 국회에서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이제 차베스를 에게 견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차베스는 마이 웨이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이 순간 민주주의는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차베스 세력이 이제 급격히 쇠퇴하면서 이 시점 이후부터요. 급격히 쇠퇴하면서 이제 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사실상 견제 장치가 다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도만 있는 것이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비방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였던 방송국들의 방송권도 취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관의 인원수를 조정을 하게 돼요.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입법부를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10명 정도만 차베스에게 우호적인 법관들이 있었는데 대법관으로 이제 그 친차베스 대법관을 이제 17명 추가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도 뭐 친차베스 세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2006년 마지막 집권 기간, 마지막 6년 집권 기간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이제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직접 공격하기는 그렇고 그 약간 비열한 방식으로 직장에서 혹은 뭐 경제적 활동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이제 사건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2004년 8월 15일에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2002년 쿠데타 이후 그다음에 재신임 투표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년여 기간 동안 어떻게 청원 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청원 운동 사이에서 어떤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제 차베스가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한 대통령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뭐 관심사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겠지만 경제적 불이익까지 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제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재신임 투표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20%가 페티션에 서명을 해야 그 20%의 서명이 있어야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임기가 절반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년의 임기라고 한다면 이제 3년 임기가 넘어야지만 이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2002년 11월에 1,20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이제 16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었어요. 이제 선관위는 당시까지 친차베스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대법원이 대법원이 이제 선관위의 구성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신임 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들을 이제 친차베스 세력으로 이제 물갈이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반차베스 세력들의 그 뭐랄까요 결집력이 계속 강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단 하루 만에 280만 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따르면 말씀드렸듯이 임기 절반이 지나야지만 국민 소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003년 8월이 딱 그 절반이 되는 시기인데, 3년이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2003년 8월까지 기다렸다가 서명서를 페티션을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명도 임기 중반이 넘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명을 받는 것도 임기 중반이 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임기 중반이 되기 전에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명이 무효다. 이렇게 해서 2차 페티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차 페티션까지 간 거죠. 이 둘 사이에 사실 갈등이 굉장히 컸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페티션이 시작할 무렵에 선관위가 이제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행정부 다 사법부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상당한 이제 리스트릭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티션은 이게 뭐 선거도 아닌데 선관위가 직접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서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서명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300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제 선관위가 제 생각에는 태클을 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 300만 명 가운데 이제 37만 5천 명의 서명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120만 명의 서명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확인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에는 신분 확인을 다 하고 뭐 페티션인데 신분 확인까지 다 하고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모든 법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모든 법이 이렇게 헌법 같은 상위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법령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하위법들이 그걸 하나씩 이제 구체화하고 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서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시행령 같은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그걸 만든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을 다시 제시를 하고요. 5월 28일부터 31일 4일 동안 이제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받고 뭐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 받고 확인을 받고 이제 서명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넘기고 겨우 이제 20% 유권자의 20%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들의 페티션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4년 8월 15일에 이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9%의 지지율을 차베스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당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쿠데타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거의 뭐 한 2년이 넘는 2년 2개월, 2년 4개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차베스는 충분히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자신의 지지율을 확인한 차베스는 1차, 2차, 3차 페티션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이제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이제 빌미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산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3차 페티션인데요. 3차 페티션은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 일정 기간과 장소까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절반 가까운 절반 가까운 서명을 이제 무효화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페티션에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차 페티션이었고요. 마이산타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2004년 3월 등록된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3차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산타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뭐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 부문에 널리 이제 유포가 되었던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차베스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제 주민등록 한국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같고요. ID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지워놨는데요. 이게 이제 nombre가 스페니쉬로 nombre가 이름입니다. 이름. 이게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제 지워놨고요. 네, 마지막에 생년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시온이 이제 주소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네. 자,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문에 이제 마이산타 프로그램이 이제 CD로 제작되어서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금방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그 이제 신입사원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름 한번 넣어보면, 아니면 뭐 생년월일 이렇게 넣어보거나 주민번호 넣어보면 그 사람이 세 번째 페티션에 참여했는지 참여 안 했는지를 금방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H 사태 때문에, LH 사태 이후에 LH 사태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부나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그렇고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관련 부처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도 굉장히, 산하 공공기관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감독 권한을 청와대나 국회나 이제 행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실제로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관련 부처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국회도 그렇고요. 감사원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LH를 이제 갈아엎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LH에 맞춰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LH 문제가 터질 때까지 이걸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주체의 책임은 과연 없는가에 대한 책임을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건과 함께 어떤 이슈가 터져 나왔냐면, 행정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의 자산 내역을 조사하겠다. 뭐 부동산 매매 이런 거 관련된 내역을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동의를 받겠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바로 이 마이산타였었어요. 과연 이게 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문제인가? LH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모든 공무원들을 사실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갖게 된 거잖아요. 국회나 사실 청와대에서 사실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저 공무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련의 어떤 규제라든가 제재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차라리 이 LH랑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책임지는 책임자들을 일차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공무원들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겠죠. 뭐 5급, 4급이면 왜 고위직이니까 한 뭐 6급, 7급, 8급, 9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4급쯤 되면 뭐 나이도 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긴 하겠지만 나이도 이제 40대가 넘기 때문에 대체로 뭐 세종시나 이런 데 집 한 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울이든 뭐 세종시든 수도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젊은 사람들 위주 8급, 9급 혹은 이제 7급 중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차베스 정부가 야권 세력에 대한 보복으로 야권 세력에 대한 보복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던 2004년 말쯤에 마이산타 CD가 이제 전국 관공서에 누가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배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겠죠, 그렇죠? 배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차베스 입장에서는 집권 2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 2년 동안 자신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노력을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재신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이 시기부터는 자신에게 정치적 반감을 표출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친차베스, 언론과 미디어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산타에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용 측면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불이익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세 번째 페티션 참여했던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불이익, 고용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어떠한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차베스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소시오 이코노믹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컬럼은 이제 마이산타에 있는 사람들. 마이산타는 세 번째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이제 뭐 12만 2천 명에 해당하는 이제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마이산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첫 번째 페티션과 두 번째 페티션에만 서명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일부는 페티션에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마이산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 곧 세 번째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세 번째 페티션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페티션에만 서명한 사람, 또 하나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샘플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사는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과 세 번째 패티션에 사인을 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소득이라든가 고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 패티션에 이름이 들어간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나타나는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패티션에 사인한 사람과 첫 번째, 두 번째 패티션에만 사인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의 특성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색으로 볼드로 제가 표시한 것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값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시면 세 번째 패티션에 서명한 사람과 아예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성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보시면 뭐 고용의 차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 부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어느 쪽이 더 낮은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평균 39%인데 민간 부분의 취업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뭐 세 번째 패티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해서 민간 부분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아니고요. 대충 0.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공공 부분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한 17% 정도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패티션에 서명한 사람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차이가 2.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이산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공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죠, 그렇죠? 3차에 서명한 사람들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3차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이제 공공부문 취업자들의 비중이 2.1%포인트 더 높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에서 조금 더 마이산타 패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포멀은 뭐 비시장 부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한국 경제는 인포멀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대부분 다 뭐 직장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대체로 이제 다 포멀 섹터로 시장 부문으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뭐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고 뭐 이런 이제 사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인포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시장 같은 곳에서 그냥 이제 아름아름,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등록되지 않고 그냥 거래가 레이버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산타보다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인포멀 섹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멀 섹터 혹은 이제 공공 부문에서 마이산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장 부문, 인포멀 섹터에 포함이 된 사람들 중에 이제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패티션과 3차 패티션에만 참여한 사람과 3차 패티션에 참여한 사람과 1차와 2차에만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마이산타에는 1차와 2차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3차라고만 해석하시고요. 이건 1차와 2차만. 그러니까 마이산타에는 1차에도 서명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2차에도 서명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이는 이제 뭐 민간 부문 종사자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와 2차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1차, 2차의 경우에 이제 인포멀 섹터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차베스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민간 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다양한 금융부문, 그 다음에 관광, 산업, 원자재 이런 해당하는 기업들을 다 국유화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상당한 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공공부문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의 차이 눈에 띄게 나타나죠, 그렇죠? 세 번째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 사인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3차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서명한 사람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컨시스턴트한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재작년에 미국에 잠깐 가 있었는데 저희 같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가 있어요. 저희 한 학년에 한 20명쯤 되는데 뭐 다국적이죠,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같은 거 하는 사람들끼리 친하죠, 그렇죠? 베네수엘라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마누엘 톨레도라고 그 친구가 지금 스페인의 대학에 있다가 이제 국제기구로 옮겼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사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재작년에 잠깐 미국에 가 있을 때 잠깐 왔더라고요. 잠깐 왔어요. 저기 결혼해서 가족은 베네수엘라에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베네수엘라에 있는데 이제 전 엑스 와이프가 이제 거기 사는 거예요. 엑스 와이프가 거기 살고 이제 아이도 엑스 와이프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 와이프 아이를 보려고 잠깐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안 좋고 제가 걱정이 돼서 너는 그럼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사실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너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월급을 달러로 받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베스에 반대한 사람들의 이제 소시오 이코노믹 캐릭터를 조금 더 볼 텐데요. 나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죠. 3차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과 페티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이 차이를 보면 이제 마이산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한 2.5년 정도, 2살 정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도 0.7년 정도, 한 1년 정도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비율이 7%포인트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5% 정도 더 높습니다. 뭐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는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은 조금 더 높고,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산타에 참여한 사람, 마이산타에 있는 사람, 3차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전혀 페티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득 차이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이제 재신임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마이산타 시티가 전국적으로 유포가 됐으니까요. 4년, 5년, 6년에 이제 특히 5년, 6년에 나타나는 효과가 의미가 있겠죠. 2004년 8월에
재신임 투표가 있었으니까 5년과 6년의 소득 변화가 아마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98년부터 소득이고요. Y의 연도는 이제 소득이고, 베타는 이 두 그룹 사이의 소득 격차라고 할 수 있어요. 소득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차 페티션에 사인한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 더 높기는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다면, 평균적인 소득 차이를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겠죠. 3차 페티션에 들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사람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서명을 했다면 나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서명한 상태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두 가지 스테이트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치 똑같은 사람이 마이산타에 있는 경우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소득의 차이를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산타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의 특성의 차이를 잘 조절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잘 조정해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는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두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지만 일종의 이제 익스페리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군가 실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험을 세팅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실험 결과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준실험,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이기도 하고 뭐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마치 같은 그룹인 것처럼 우리가 조정을 한 다음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과연 나타날까? 실제로 이 두 그룹이 다른 특성이 없다면 반드시 소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특성의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베타 98, 베타 99는 0이 될 거예요. 0과 다른 값을 가지면 이상한 겁니다. 특성의 차이를 다 조정했기 때문에. 만일 베타 2005와 베타 2006에서 어떤 값이 뭐 0보다 대체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마이산타에 들어간 사람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니까. 만약에 베타 2005와 베타 2006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마이산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소득 측면에서 혹은 고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2005년과 2006년에 적게는 4.13%, 많게는 6.5%까지 이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이제 2003년, 2004년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2004년 8월이죠. 8월 15일. 날짜도 좋아요. 8월 15일에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2005년, 2006년에 소득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이제 상대 소득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산타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난 사이너죠, 그렇죠? 1차, 2차 페티션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서명하지 않은 사람. 보시면 3차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소득이 이제 5% 정도 하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색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할 때 보통 한 값을 딱 꼬집어서 이 값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 비과학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뭐 1% 나왔다라고 그냥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미디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나 하는 짓이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보고서를 쓰려면 95% 신뢰 구간을 제시를 해야 돼요. 1%인데 뭐 95% 신뢰 구간이 예를 들면 이제 0.5% 포인트 신뢰 구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95% 신뢰 구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이 95% 신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95% 신뢰 구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간 안에 만약에 0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젝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 이제 0이라는 값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95% 신뢰 구간에 0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산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95% 신뢰 구간 안에 0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for sure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측면에서 이건 1차 또는 2차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3차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과 1차, 2차에만 서명한 사람들 사이에 죄송해요. 1차, 2차에만 서명한 사람들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소득 차이인데요. 보시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95% 신뢰 구간을 보시면 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통계적으로 우리가 for sure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만 서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2005년, 2006년 사이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서의 변화인데 마찬가지로 3차 페티션에 서명한 사람들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고용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취업자 수가 몇 퍼센트 감소하냐면 대략 한 2.5%. 이거 좀 그림하고 조금 달라서요.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3%에서 1.4%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5% 유의 수준에서 보통 이런 말 잘 쓰지는 않죠, 그렇죠? 통계적 유의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산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용률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보시면 이 기간에도 그런 보시면 2002년에 이때도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 기간에는 실제로 3차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이산타가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서 이제 3차 페티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하고 다르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 특혜를 줄 수는 있는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분 많이 뉴스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검사들 보시면 친정부적인 검사는 그 기소가 되어도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좀 반정부적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고 그냥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되는 경우가 현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검찰의 문제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렇죠?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시장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비시장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득 데이터라든가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저항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적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그 불이익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학문 분야들이 있는 거죠. 뭐 행정학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뭐 정치학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248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직장을 옮겼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왜 직장을 옮겼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10.2%가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고가 되어서 직장을 옮겼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24%는 이제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는 이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아마도 마이산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아마도 마이산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견해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차베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어서 나이지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유권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투표하는가, 이제 폭력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 2007년 선거인데요. 나이지리아 2007년 선거에 이제 액션 에이드라고 하는 NGO 단체가 들어가서 폭력 선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평화적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뭐 내전 같은 것이 여전히 뭐 소규모의 국지적인 내전 같은 무력 충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뭐 지사 같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조금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2007년에 있었던 사례고요. 나이지리아는 뭐 여러분 서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토지가 영토가 넓은 국가고요. 2007년 기준 인구도 많습니다. 1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석유 매장량은 세계 10위고요. 반면에 이제 1인당 GDP는 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150번째 정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석유 수출로부터 수입이 발생할 텐데 이제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스티튜션이겠죠, 그렇죠? 예. 통치 구조의 문제.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뭐 이건 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인스티튜션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오브 커럽션이라든가 뭐 커럽션 퍼셉션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룰 오브 러 이런 법의 지배라든가 커럽션 퍼셉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낮은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모두 3차례의 선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다 부정선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선거까지. 자, 2007년 선거에서는 이제 대통령 양원제입니다.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
주의회 의원 이렇게 선출을 이제 동시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주지사에게 상당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 이권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이권도 상당히 크다고 해요. 2007년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올루세군 오바산조라고 하는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3선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개헌을 시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부통령 아티쿠 아부바카르라고 하는 부통령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시 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부바카르 이 사람이 아부바카르가 그 집권 여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현직 대통령 오바산조 대통령이 3선 시도를 하니까 그 다음 차례가 자기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오바산조는 99년도에 당선이 됐고 2003년에 재임에 성공했는데 이제 재임 당시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재임 성공할 당시에 이제 경쟁 후보가 누구였냐면 무함마드 부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하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랑 2003년도에 같이 러닝 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레이스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에요. 무함마드 부하리가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현 대통령이 가운데 있는 분이고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3선을 위한 개헌에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오바산조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당 후보겠죠. 후계자가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야라두아예요. 이 사람이 야라두아. 이 사람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요. 과거에 한번 대통령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산조와 경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바로 현직 2007년 당시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2007년 대통령 후보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당선이 되었냐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지지하던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렸으니까요.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 출마했고, 근데 뭐 비교적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호 2번 부하리는 과거에 한번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경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제 물러났다가 2003년 선거에서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다시 한번 붙게 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기호 3번 아부바카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통령이었었는데 3선 개헌에 이제 저항하다가 당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을 옮겨서 액션 파티라고 하는 정당의 이제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이 사람의 문제였을 것 같기는 해요. 당시 부통령이었으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에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저항을 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통령과 측근에서는 이제 아부바카르를 공격하려고 했겠죠. 비리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선거 자금, 불법 선거 자금 조성이라든가 횡령, 뇌물수수 이런 혐의로 이제 당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DP가 집권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ANPP가 강력한 야당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 파티라고 하는 규모가 좀 작은 정당의 후보 이렇게 세 후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강조했듯이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부바카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을 때 아마도 이제 여당에서는 이 후보를 상당히 견제하려고 했을 것이고 물론 이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결과 2007년 선거고요. 결과 이제 70%에 육박하는 투표율로 당시 이제 야라두아 여권이 지명한 후보죠. PDP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주지사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이 이제 상당히 많은 주지사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36개 주에서 28개 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2007년 선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선거와 비슷하게 뭐 폭력, 협박,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나이지리아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에 식민지 시대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게 되게 다른 그 부족들과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살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서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이 없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이 이제 그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금품 살포라든가 뇌물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액션 에이드라고 하는 이제 NGO 단체는 기본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한 기구인데요. 남아프리카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액션 에이드에서 나이지리아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나이지리아에 갔고요. 정치적 탄압과 폭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폭력 선거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 크게 두 가지 캠페인인데 두 가지 캠페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 협박이라든가 폭력에 대응하도록 맞서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컬렉티브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으로서는 그런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뭐 마을 공동체라든가 주민 공동체라든가 부족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제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이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유도한 것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컬렉티브 액션을 통해서 개개인의 위협 정도도 당연히 현저히 낮출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폭력 선거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캠페인이 효과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는 뭐냐면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투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투표장에 가지 못하도록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표장 가는 길, 마을 입구에서부터 투표장 가는 길에 이제 그 총 들고 가서 이렇게 몇 명이 젊은 사람들이 총 들고 가서 이렇게 서 있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이제 폭력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요.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다면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민주적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이탈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뭐 무력을 동원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후보들의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캠페인은 선거일 2달 전부터 한 2주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선거 전에 이제 2주 동안 시행이 됐고요. 비폭력 선거를 위해 이제 채택된 슬로건은 No to Political Violence, Vote Against Violent Politicians 이렇게. 그래서 뭐 티셔츠로도 만들고 모자로도 만들고 히잡 또 만들고 이제 전단지도 배포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제 이런 범퍼 스티커도 만들고요. 이게 아마 범퍼 스티커일 거예요. 자동차 뒤에 범퍼에다 붙이는 이제 범퍼 스티커 같은 거죠.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 나이지리아가 워낙 큰 그 국가여서 몇 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캠페인을 시행을 했고요. 이제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마을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연극 관람인데 마을 회의가 이제 정기적으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이제 그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선동할 경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집단적으로 단체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NGO 단체가 들어가서 그 회의를 같이 주선한 거고요.
두 번째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뭐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들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연극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연극을 한 거예요. 주로 이제 폭력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들이 대체로 10대에서 20대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들을 선택을 했냐면 나이지리아는 크게 지도에서 보시면 남서부, 남동부, 북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크게 이제 세 개의 지역을 선별을 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남서부, 그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두 개의 주, 플래투하고 뭐였었죠? 카투나 북부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남서부 지역에서는 라고스 수도가 있는 지역이죠. 라고스와 오요. 그 다음에 남동부는 이제 델타, 리버스 이렇게 6개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북부에서 2개 주, 그 다음에 남서부 라고스와 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2개 주, 그 다음에 각 주별로 2개의 지역을 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개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개 지역, 여기서 또 4개. 그래서 모두 24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24개 지역을 이제 선별을 했고 어, 캠페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지역을 트리트먼트라고 부르고요. 캠페인을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24개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12개는 실제로 캠페인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12개는 지역만 선택을 해놓고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행한 12개 지역이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시행하지 않은 지역 12개가 컨트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유사하거나 이제 인종 분포도 유사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한쪽은 트리트먼트, 한쪽은 컨트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의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캠페인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과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캠페인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선거의 효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